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5주차네요. 어, 그, 비대면 강의가 5주차를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이 비대면으로 오게 되게 생겼어요, 지금. 계속 코로나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안 끝나네요. 여러분들하고는 그러면은 중간고사 때나 얼굴을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자, 중간고사는, 지난번에 내가 막 얘기했나, 여러분들한테, 어, 그, 건설안전 기사, 기출문제, 최근 5개년 기출문제 중에서, 중간고사를 똑같이 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갖다가 거기서 보고 중간고사 준비를 하면 되겠어요. 왜 기출문제를 똑같이 내냐면 여러분들이 기사시험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보면은 기사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기출문제를 또 똑같이 낼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중간고사 준비를 좀 해주면 되겠어요. 아마 7주 끝나고 8주차 때 중간고사를 보지 않을까 싶네요. 그때는 여러분들하고 아마 학교에서 얼굴을 그때서나 이제 보겠죠. 자, 이번 주는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 지난주도 이제 콘크리트 재료에 대해서 지난주에 강의를 했죠. 오늘은 이제 콘크리트 공사 중에서 콘크리트하고 콘크리트 시공과 그 다음에 콘크리트 균열 보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콘크리트 시공, 콘크리트 균열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콘크리트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엔 콘크리트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콘크리트 특성. 자, 콘크리트 특성은 콘크리트는 일단 2시간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난 다음에 2시간이 지나면 응결하기 시작해서 보통 8시간이 지나면 이제 굳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굳지 않은 콘크리트하고 굳은 콘크리트하고는 성질이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와 굳은 콘크리트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요건이 있어요. 굳지 않은 콘크리트. 그러니까 시멘트하고 적불재하고 물하고 바로 섞었을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우선 쉽게 혼합되고 수송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쉽게 비벼져야 된다는 얘기죠. 물이 이제 물을 집어넣고 이제 비비죠. 그래서 쉽게 혼합되기 위해서 물을 좀 덜 넣고 혼합되기 위해서 우리가 A제를 사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송할 수 있을 것. 레미콘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비벼서 현장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까지 와서 현장에서 또 다시 펌프카로 타설하는 데까지 펌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펌프카로 펌핑이 안 되면은 이게 쉽게 수송할 수가 없죠. 펌프카로 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부터 지상 10층, 20층까지 이렇게 수월하게 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올릴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푸집 속에서 콘크리트가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적절한 반죽 질기를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이 콘크리트 물을 넣고 반죽을 비비면 이렇게 반죽처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적절한 반죽 질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푸집의 형태에 따라서 성형성이 있고 다짐이 잘 돼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거푸집이 동그랄 수 있고 사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다르죠. 그 다른 거푸집 형태에 따라서 콘크리트를 거기다가 이제 부으면은 그 거푸집의 형태에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다짐이 잘 돼야 되겠죠. 그 거푸집에 빈 곳이 이제 콘크리트가 빈 곳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즉 재료 분리되는 거는 자갈은 자갈대로 몰탈은 몰탈대로 이렇게 분리가 될 우려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골고루 재료 분리가 안 돼서 모래, 자갈, 시멘트, 물이 골고루 섞여서 완전히 이제 거푸집 속에 들어가서 그 형태대로 그대로 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핀셔블빌리티라고 해서 표면 마감성, 콘크리트 타설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표면이 깔끔하게 마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이제 거기다 새옥손이라든가 나무 옥손 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마감 작업을 해요. 그런 마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그 요건을 가져야 된다, 콘크리트는. 자, 그러면 이제 그 워커빌리티, 그러니까 반죽질기를 우리 보통 이제 워커빌리티라고 그러는데, 워커빌리티라는 건 어떤 무슨 뭘 가지고 워커빌리티라고 그러냐. 워크가 이제 일을 워크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 어빌리티니까 어빌리티는 뭘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얘기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워커빌리티라고 해요. 그래서 반죽질기여에 따른 작업의 난이도 및 재료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워커빌리티라 해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 이게 반죽질기가 굉장히 물이 좀 덜 들어가고 그러면은 굉장히 뻑뻑하죠. 그럼 작업하기가 어렵죠. 이건 워커빌리티가 나쁜 거야. 이런 거를. 그래서 워커빌리티인데, 여러분들이 워커빌리티를 의미를 알아야 돼요. 워커빌리티. 그래서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 재료별로 이제 틀려지게 되는데,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 시멘트는 분말도가 높을수록 그 워커빌리티가 좋고, 풍화된 시멘트는 워커빌리티가 낮다. 분말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그야말로 시멘트가 풍화가 안 되고 금방 나온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워커빌리티가 좋고, 그 다음에 오래된 풍화된 시멘트는 워커빌리티가 낮죠. 그 다음에 수량, 물의 양이 많으면 당연히 반죽이 묽어지니까 워커빌리티는 좋은데, 물의 양이 묽어지면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요. 자갈은 자갈대로 물리고 시멘트는 시멘트대로 물리고, 이거는 안 좋은 거야. 이건 물의 양이 많으면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도 안 좋고. 그다음 혼화재료는 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혼화재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졸란이라든가 플라이애시 등, 그 다음에 에이제, 감시제 등은 이게 이제 물을 적게 내는 대신 그 공기 같은 것들이 이제 워커빌리티를 좋게, 작업성을 좋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골재비가 클수록 골재가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워커빌리티가 나빠지겠죠. 그리고 골재알이 드물수록, 동글동글할수록 당연히 또 그 작업성이 좋아지겠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굳어지니까 또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굳어지니까 워커빌리티가 나빠지겠죠. 예, 그리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워커빌리티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워커빌리티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슬럼프 테스트라는 걸 해요. 플로우 테스트, 비비 테스트, 다짐계수 시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플로우 테스트, 비비 테스트 같은 경우는 몰타를 시험할 때 사용을 하는데,
콘크리트는 이제 슬럼프 테스트를 해서 워커빌리티를 측정을 해요. 슬럼프 테스트는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콘크리트를 콘처럼 생긴 거기에 다져넣어서 이제 싹 뺐을 콘을 들어 올렸을 때 콘크리트가 얼마나 무너지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슬럼프 시험이라고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슬럼프 시험은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콘으로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콘으로 돼 있는 데다가 콘크리트를 다져넣어서 이걸 다 싹 들어 올려요. 들어 올렸을 때 콘크리트가 이제 쭉 밑으로 무너지겠죠. 무너지는 그 길이 위에서부터 다진 봉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무너지는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슬럼프 뭐 얼마다 이렇게 해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한 슬럼프가 한 8cm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그럼 우리가 슬럼프 8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좀 뻑뻑한 거예요. 이거는 좀 물이 좀 덜 들어간 거지. 이렇게 하는 걸 우리 이렇게 슬럼프 테스트를 해요. 그 다음에 플로우 테스트는 이렇게 몰타를 주로 이제 콘크리트보다도 모르타르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물하고 섞은 거를 측정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저렇게 콘을 놓고 콘을 딱 들어버리면은 콘이 저렇게 쫙 퍼지죠. 그럼 퍼진 그 길이를, 퍼진 지름을 측정해서 우리가 플로우 테스트를 값으로 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재료분리는 아까 설명할 때 자갈은 자갈대로, 그 다음에 물은 물대로, 시멘트는 몰탈대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재료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갈이 보이죠. 콘크리트인데 자갈 보이고, 이제 그 자갈 위에 부분은 몰탈 이렇게 돼 있죠. 저게 그 자갈이 보이면 안 되는데 콘크리트에서 저렇게 자갈은 자갈대로, 시멘트 몰탈은 몰탈대로 분리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재료 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 사진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자갈은 자갈대로 밀실하게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채워지지 않아서 자갈은 자갈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곰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이콤, 영어로 한이콤이 생겼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재료 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업 중에 재료 분리는 굵은 골재, 이 자갈의 치수가 클수록 크니까 이런 틈새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시멘트가 단위 골재량이 너무 많아서 그 골재를 너무 많이 했을 때, 그 다음에 단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 속에 물을 많이 넣게 되면은 물이 빠져버려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물이 빠져버리면 물 빠져온 자리에 이렇게 한유금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시멘트량이 적을 경우, 그 다음에 타설 높이가 경사수트로 타설할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타설할 때 경사지게 하면은 자갈이 더 무겁잖아요. 자갈이 무겁고, 물은 또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면 물이 먼저 내려가 버리고, 자갈은 경사 슈트를 사용했을 때 자갈이 천천히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경사 이렇게 내려보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갈은 자갈대로, 그 다음에 몰탈은 몰탈대로, 물은 물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런 그 재료 분리 현상이 일어나고, 타설 높이, 콘크리트 타설 높이가 1.5m 이상인 경우, 높은 데에서 콘크리트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갈은 자갈대로 떨어지고, 그 질량에 따라서 또 시멘트는 시멘트대로 떨어지고, 이렇게 돼서 재료 분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재료 분리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사진에처럼 나와 있는 이렇게 한이콤이 발생하고, 이 또 안에 철근이 이렇게 되면 철근이 노출이 돼서 철근이 부식이 돼요. 안에 있는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이. 그래서 이렇게 재료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적절한 워커빌리티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되고, 혼화재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작업 후에 재료 분리. 지금 저는 이제 일본에서는 작업 중에 재료 분리가 일어나는 걸 봤고, 작업 후에 재료 분리는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재료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블리딩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블리딩이라는 거는 콘크리트 타설하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 속에 있는 물이라든가, 물이 이제 그 콘크리트 골재들이 가라앉으면서 콘크리트 속에 있는 물이 쑥 위로 표면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블리딩이라고 그래요. 블리딩이라고 그러고, 이 상승을 하면서 그냥 물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 속에 있는 이런 미세한 물질들을 끌고 올라와서 바닥에 그 콘크리트 위에 상부에 먼지처럼 이렇게 나중에 먼지처럼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레이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콘크리트를 나중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이렇게 긁어보면은 겉에 먼지처럼 가루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레이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블리딩에 의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떠올라와 침전된 미세한 물질들이 레이턴스다. 블리딩은 이 콘크리트 속에 있는 물이 상승해서 표면에 고이는 현상이다. 이게 이제 물을 많이 넣을수록 블리딩이 더 심해지고, 블리딩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블리딩이 많을수록 강도가 약해지죠. 내구성이 저하되고, 블리딩이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레이턴스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 품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작업 후에 이제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또 재료 분리가 자갈은 밑에 가라앉으면서 물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이 또 한입금이 생기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업 후에 재료 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콘크리트 응결과 경화. 아까 얘기했어요. 시멘트가 물하고 섞으면 수화작용이 일어나는데, 수화작용을 이제 일어나면 보통 2시간 이내에 되면은 응결작용이 시작을 해서, 보통 8시간 되면 응결이 끝나요. 그리고 8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딱딱하게 굳어져. 그래서 굳어지면서 이게 28일 동안 딱딱하게 굳어지면은 우리가 그 28일 동안 굳어진 그 강도를 우리가 28일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응결하고 경화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시간은 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끝나야 돼요. 콘크리트가 시작되기 이후까지 콘크리트 타설이 안 끝나면은 콘크리트가 응결이 시작되는 시간에 콘크리트를 움직이게 되면은 당연히 응결에 제대로 좋은 효과가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시간은 2시간 이내로 끝내야 된다. 뒤에 이제 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콘크리트는 가장 큰 문제가 균열이 발생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품질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의 균열이 이제 초기에 발생하는 균열은 우리가 치마 수축 균열이다 그래갖고,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이미 균열이 발생을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은 보통 한 1-2시간 내내 이게 이제 거푸집이 움직인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철근이나 거푸집이 움직인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콘크리트가 쭉 가라앉으면서 균열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치마 수축 균열이다 그래요.
치마 수축 균열이다. 그래서 쫙 콘크리트가 밑으로 쫙 가라앉으면서 그 철근의 그 철근 위에 상부근 그 위에 그 부분이 이렇게 그 수축이 되면서 균열이 발생을 해요. 이런 걸 우리가 치마 수축 균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밑에 사진에서 보면은 그 일렬로 쭉 균열이 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균열 바로 밑 부분이 그 철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야. 그 철근이 이제 콘크리트는 바짝 가라앉으면서 철근은 있는 부분은 철근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철근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수축이 되면서 균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치마 수축 균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걸 없애기 위해서 보통 이제 쭉 가라앉으면서 이제 저렇게 균열이 발생하면 균열이 발생한 부분을 이렇게 뭐 나무 흑선이라든가 새 흑선으로 표면에 마감 처리를 해서 균열 발생을 억제하기도 하고 그래요. 현장에서는 실제로. 자, 그래서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블리딩이 적은 콘크리트. 블리딩이라는 거는 물이 많아서 물이 올라오는 현상을 블리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을 그만큼 좀 적게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높이를 작게 하고 콘크리트 피복 두께를 철근의 피복 두께를 적절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플라스틱 수축 균열이라고 있어요. 플라스틱 수축 균열은 이게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에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 갑자기 이제 표면이 건조하게 되면은 표면이 건조하면 어떻게 돼요? 이 콘크리트가 수축을 하면서 눈바닥 갈라지듯이 눈에 가뭄에 눈바닥이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물은 없고 땅은 마르고 그러니까 수축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거북등처럼 균열이 발생하죠. 그거 똑같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플라스틱 수축 균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방지하는 방법은 온도를 좀 낮춰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 그만큼 빨리 또 물이 마르기 때문에 수분이 마르기 때문에 바람이 안 닿도록 이렇게 뭐 방풍 천막을 친다든가 이런 그렇게 하고, 또 콘크리트 표면을 마르지 않도록 물을 뿌려서 수분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콘크리트의 중량도 여러분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콘크리트 중량은 콘크리트의 무게를 알아야 우리가 거푸집, 그 다음에 거푸집 동바리에 그 하중을 받치는 거를 몇 개를 설치할 건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 계산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단위 질량은 묵은 콘크리트, 그러니까 철근이 안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는 우리가 이제 세제곱미터당 2,350kg, 즉 2.35톤으로,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는 보통 2.5톤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단위 질량 그렇게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의 건물의 슬라브 콘크리트를 다설한다 그러면 콘크리트 슬라브에 콘크리트가 예를 들어서 10르베가 들어간다. 10세제곱미터 들어간다. 그럼 몇 톤이 되겠어? 세제곱미터당 2.5톤이니까 10이면은 25톤이 되겠죠. 그럼 이 전체 슬라브의 무게가 25톤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 콘크리트 무게만 해도. 물론 거기에 이제 작업 과정하고 그 다음에 뭐 충격 과정 이런 것도 더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밑에 슬라브를 받치고 있는 동바리 개수를 몇 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은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 질량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경량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1700kg, 1900kg 뭐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가니까 일반 콘크리트보다는 가볍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볍게 하려기 위해서 경량 콘크리트를 또 사용을 하는 거야. 용도에 맞춰서. 자,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의 구조적인 목적은 압축 강도라고 그랬어요. 자,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콘크리트 강도, 우리가 콘크리트를 구분할 때 콘크리트 강도가 몇 메가파스칼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예를 들어서 21메가파스칼짜리나 24메가파스칼짜리나, 그리고 레미콘 회사에다가 우리가 주문을 할 때 구조 도면에 21메가파스칼짜리 쓰게 돼 있다. 그러면 레미콘 회사에다가 우리 21메가파스칼짜리 레미콘을 보내주세요. 콘크리트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주문해요. 아니면 이제 요새처럼 이제 고강도,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강도를 사용하는데, 고강도 콘크리트는 보통 50메가파스칼 이상을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그래. 그럼 그 콘크리트에 50메가파스칼짜리다. 그럼 50메가파스칼짜리가 그 강도를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갔을 때 이를 기준으로 하냐? 아까 얘기했죠. 재령 28일 압축 강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다음에 28일 동안 단단하게 굳은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콘크리트의 주된 품질은 압축 강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품질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멘트라든가 골자라든가 혼화 재료가 좋아야지 제대로 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배합, 시멘트 비, 물하고 시멘트하고 비용. 당연히 물이 많으면은 품질이 나빠진다 그랬어요. 공기량이 4에서 6% 더 많아지면은 오히려 강도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시공 방법, 비비기라든가 다짐이 덜 되면 당연히 곰보라든가 이제 중간에 비는 부분이 있으면은, 콘크리트 속에 비는 부분이 있으면은 강도가 나빠질 거고, 그 다음에 양생 방법, 그 다음에 재령은 28일 강도는 이제 28일 동안은 양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미치는 요인이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요런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내기 좋아가지고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압축 강도 시험은 이렇게 생긴 기계를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눌러서 이게 깨질 때 깨지는 강도가 얼마냐를 따져서 이제 압축 강도 시험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장 강도 시험은, 인장 강도는 보통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이 인장력을 부담하기 때문에 인장 강도는 인정을 안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콘크리트도 인장 여근이 있어요. 대개 압축 강도의 10분의 1 정도를 이제 인장 강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장 강도 시험은 쪼개 인장 시험 방법이라 그래서 저렇게 사진에처럼 저렇게 시험을 해요. 이건 콘크리트 인장 강도는 크게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아요.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 위주로 하고 철근을 인장 강도 위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부착 강도라는 거 뭐냐? 이게 가장 철근 콘크리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봐도 돼요. 철근 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를 압축 응력을 부담을 하고 철근은 인장 응력을 부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이렇게 합쳐져야지 그런 압축 강도라든가 인장 강도를 이제 그 응력에 대항을 하겠죠. 철근 콘크리트가. 그래서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일체화하는 데는 부착 강도가 좋아야 돼요. 부착 강도라고 하는 것은 철근이 콘크리트 속에서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딱 부착되어 있는 강도를 우리가 부착 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철근은
철근하고 철근이 콘크리트 속에서 인장 능력을 발휘할 때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부착 강도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일체로 되어 하중하에 저항하는 구조이므로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 부착 강도가 필요한다. 부착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철근과 시멘트 풀과의 순부착력, 그 다음에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측압력에 의한 마찰력, 철근 표면의 요철에 의한 저항력이 부착력을 구성하는 요소고, 부착 강도 시험은 인발법을 주로 사용한다. 근데 인발법은 뭐냐?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묻고 그걸 땡겨 부는 거예요.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을 빼보는 거야. 빼서 얼마의 강도를 줄 때 이게 빠지거나 아니면 철근이 끊어지거나 하겠죠. 그거를 이제 측정하는 걸 우리가 부착 강도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콘크리트의 이제 탄성 개수는 탄성 개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하중을 줬을 때 얼마만큼 이제 변형을 일으키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탄성 개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탄성 개수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그 견디는 힘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탄성 개수를 높이는 그 방법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저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물시멘트비가 적을수록 단위 실량이 증가할수록 골재의 최대 수가 클수록, 재량이 클수록 압축 강도가 클수록 탄성 개수는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탄성 개수는 품질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서 품질이 좋으면은 탄성 개수도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크리프라는 용어가 있는데, 크리프는 철근 콘크리트가 굳고 난 다음에 하중을 더 추가로 안 줘도 저절로 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변형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 우리가 크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보 같은 경우 왜 이제 하중을 보 같은 경우는 왜 하중을 자중도 있고 콘크리트 자중도 있고 또 그 위에 그 뭐 활화중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주게 되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 보가 조금씩 휘어요. 변형이 생겨. 이런 걸 우리가 크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 크리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멘트의 성질. 보통 시멘트가 저열 시멘트보다 크리프 변형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골재 광물적 성질 및 입도. 골재가 좋을수록 크리프는 작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 배합이 이제 물 시멘트가 클수록 공기량이 많을수록 그 크리프가 커지고, 양생, 그 다음에 재하중, 온도 및 습도 이런 거에 의해서 크리프가 변한다. 이건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므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보고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콘크리트 균열의 이제 그 가장 큰 원인이 이 건조 수축이에요. 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에 이제 건조가 되면은 수축을 해요. 이제 콘크리트 그 자체가 이제 수축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그 최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콘크리트가 건조한 경우는 수축을 해서, 수축이 생기면 당연히 그 부분이 금이가 생기죠. 양쪽에서 이렇게 수축을 해버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에 가뭄 시절에 논에 그 눈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콘크리트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건조 수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당연히 시멘트, 골재, 철근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온도, 습도. 시멘트 양이 많을수록 분말도가 높을수록 건조 수축이 크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그 수화열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골재 최대 치수가 클수록, 강성이 클수록, 골재량이 많을수록 건조 수축은 작아진다. 시멘트가 그만큼 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철근량이 많으면은
이걸 잡아줘요. 건조 수축을 콘크리트에 그 건조 수축 그 이렇게 딱 못하도록 잡아줘요. 철근이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압축 강도도 더 훨씬 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도 습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커지고 습도가 낮을수록 그 건조 수축이 커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균열이 수축 균열이다. 건조 수축 균열이다. 그래서 그 건조 수축을 방지하려면은 건조가 안 되도록 해야 되겠죠. 건조가 안 되도록 해야 되니까 양생 과정에서 물을 충분히 주어서 양성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팽창성 시멘트라 해서 수축을 덜하게 하는 시멘트를 사용할수록, 그 다음에 단위 수량이 적을수록, 철근량이 많게 할수록, 이렇게, 그 다음에 수축 이음을 시공한다는 얘기는 수축 이음을 줘서 그 균열을 수축 이음 부분으로 몰아주기 위해서 하는 걸 우리가 수축 이음 시공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온도 균열이라는 게 있어. 온도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하는 건, 이건 온도 균열은 주로 제일 상부층 햇빛에 있는 데하고, 그 다음에 그 두꺼운 부분, 콘크리트가 두꺼운 부분에 온도 균열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내부 온도가 겉에 표면 온도하고 내부 온도하고 차이가 났을 때, 즉 내부 온도는 그 수화열에 의해서 그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니까 온도는 높아지는데, 표면 온도는 그 대기 중의 온도 식을 거 아니에요. 식잖아요. 대기 중의 온도가 예를 수화열이 보통 내부가 콘크리트 내부가 60도 70도라 그러면은 일반 그 표면에 일반 대기 중의 온도는 여름철이라고 해도 30도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 나죠. 그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온도 차이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균열이 발생을 하는 걸 우리가 온도 균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그래서 온도 차를 최대한으로 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생할 때 프리쿨링 내지는 파이프 쿨링이라는 걸 해요. 프리쿨링이라는 거는 미리 쿨이 찬 거를 쿨이라고 그러죠. 시원한 거. 그래서 미리 식힌다 이거야. 그래서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온도를 수화열에 올라가는 거를 최대한으로 식히는 걸 우리가 프리쿨링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골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음하고 이렇게 섞어놨다가 아주 차게 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든가, 파이프 쿨링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속에 파이프를 설치를 해서 파이프에다가 찬물을 이렇게 통하게 하면 식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파이프 쿨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온도 균열을 방지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내구성해야 돼. 내구성이라는 것은 콘크리트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견디느냐 이걸 우리가 내구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콘크리트가 내 동해성이라는 건 겨울에 얼마만큼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견디느냐, 이걸 우리가 내 동해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 속에 물이 당연히 수분이 많으면은 그게 수분이 얼면은 부피가 커지죠. 콘크리트 속에서 부피가 커지면은 이거는 그 콘크리트에 균열을 발생시키죠. 이렇게 이런 걸 내동해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탄산화는 콘크리트 탄산화,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콘크리트는 수산화칼슘이 시멘트의 주성분이 수산화칼슘인데, 공기 중에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하고 만나서 탄산칼슘이 생긴다 그랬어요. 탄산칼슘이 물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시멘트 수산화칼슘이 강알칼리성 성분인데, 이게 탄산으로 바뀌면서 중성화가 되면서
철근의 부동태막을 파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철근이 녹이 쓴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탄산화라 그런다. 그래서 이제 탄산화가 빨리 진행이면 진행될수록 콘크리트 수명이 그만큼 짧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시멘트 비를 작게 하고 에이제 가무쇠를 사용한다. 골재는 흡수율이 작은 단단한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탄산을 방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화학물질에 대한 내구성. 화학물질은 뭐야? 산, 알칼리, 그 다음에 유리오, 이런 것들이 화학물질이죠. 이런 것들에 이제 얼마만큼 견디느냐. 그래서 이제, 시멘트에 따라서 내황산염 시멘트는 황산에 얼마만큼 견디느냐. 이런 것들. 이렇게, 저런 그 산유라든가 이런 거 알칼리 이런 것들이 시멘트 속에 그 알루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응을 해서 콘크리트를 심하게 녹여서 붕괴시킨다. 그렇지 않도록 산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산이나 알칼리에. 그 다음에 이제 유리는 콘크리트 표면을 천천히 침식해서 붕괴시킨대요. 그러니까 유리도 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 만약에 유리에 그런데 필요한 거는 거기에 이제 견딜 수 있는 그런 시멘트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수 및 염화에 대한 내구성. 해수 및 염화는 당연히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을 부식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최대한도로 부식을 안 시킬 수 있도록 그 해수나 염화에 강한 시멘트를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최대한 해수나 염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피복 두께를 두껍게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콘크리트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콘크리트 종류. 먼저 철근 콘크리트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철근하고 보통 이제 포틀랜드 시멘트하고 섞어서 한 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라고 했어요. 철근 집어넣고 온 게. 그리고 콘크리트 속의 철근은 콘크리트 속의 수산화 칼슘으로 인해서 녹이 안 쓴다 그랬어요. 콘크리트 속에서는 철근이. 다만 탄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알칼리성이 상실이 되면은 이제 철근이 그때부터 녹이 쓴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콘크리트 수명이 거의 다 좀 안 됐다 이렇게 해서 보수하고 보강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강콘크리트. 이제 철근 콘크리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 속에 그 강제, 아이언강이라든가 H형강을 넣고 그것도 거기 철근하고 같이 이제 같이 배근해서 콘크리트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거는 부재 치수를 작게 할 수가 있어서 이거 고층 건물에 사용을 하고 내진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진성이라는 건 지진에 견디는 힘이 좋다. 철골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걸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콘크리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미리 이제 스트레스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죠. 이게 뭔가 강한 힘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그래. 프리스트레스는 미리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그래서 긴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긴장을 주는 콘크리트를 우리가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건 PSC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앞다를 프리하고 스트레스하고 콘크리트를 따서 PSC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건 이제 주로 이제 그 공장에서 많이 만들고 교량이라든가 교량의 보호에 많이 사용을 해요. 거도교회 같은 경우 이렇게 그냥 스트레스 안 주면은 일반 콘크리트 같으면은 이렇게 이제 처짐이 발생하면서 밑에 균열도 발생하고 하는데 이 자중에 의해서 이걸 미리 거꾸로 이렇게 놓고 스트레스 주는 거야. 스트레스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치하면은
요 미리 스트레스 준 그 강선에 의해서 이게 이제 그 처짐이 덜 발생하고 균열도 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라고 한다. 이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에는 프리텐션 방식하고 포스트 텐션 방식이 있어요. 프리텐션 방식과 포스트 텐션 방식인데 많이 사용하는 거는 포스트 텐션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프리텐션 방식은 미리 이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강선, 이게 강선이야. 강선을 당겨 놓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거야. 미리 당겨 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우리가 프리텐션 방식이고, 그 다음에 포스트 텐션 방식은 저렇게 구멍을 호스 같은 거로 해서 콘크리트 속에 구멍을 이렇게 내놓고 거기에 나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강선을 집어넣고 강선을 당기는 방법을 우리가 포스트 텐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당기고 그 구멍에는 이제 녹슬지 않도록 이렇게 방청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포스트 텐션 방식과 프리텐션 방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 이거는 콘크리트는 이 건조 수축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섬유, 섬유는 실 같은 걸 우리가 섬유라고 그러죠. 강섬유는 이제 철제로 된 섬유. 그러니까 와이어 메쉬가 와이어 로프 같은 경우는 철선을 굉장히 여러 개를 이제 했죠. 이런 걸 우리가 강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갖고 콘크리트 속에다가 섞어서 만든 거를 우리가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다. 그러니까 철근의 인장력을 이제 인장력을 발휘하도록 해서 균열을 최대한 덜 가게끔 하는 걸 우리가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섬유 그 종류는 이런 와이어 섬유라든가 시트 섬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섬유는 균열 발생을 막아줘야 되니까 50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성능 섬유 보강 콘크리트. 아까는 이제 강섬유인데 요즘에는 고성능 섬유 보강이 나와요. 고성능 섬유가 예를 들어서 탄소 섬유, 그다음에 유리 섬유, 아라미드 섬유 이렇게 쭉 비닐론 섬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거는 이런 것들은 강섬유보다도 오히려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인장 강도가 더 높죠. 요새 하도 좋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섬유를 콘크리트 속에 집어넣고 균열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는 게 고성능 섬유 보강 콘크리트다. 그래서 이건 공장 바닥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해요. 요즘엔 공장 바닥 같은 경우 균열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좀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되면 좀 비싸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운반. 콘크리트 운반은 어떻게 하느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레미콘 공장에서 주문하면 이렇게 레미콘 트럭이라고 하죠. 저걸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라고 해서 레미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저렇게 싣고 와서 지금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죠. 저걸 경사 슈트라고 그래. 경사 이렇게 해놓고 오는 걸 우리가 경사 슈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펌프 콘크리트. 요거 이제 밑에서 보면은, 요 사진에서 보면은 콘크리트 펌프카라고 그러죠. 우리가 펌프카에서 놓고 뒤에 이제 그 레미콘들이 거기다 이제 펌프카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은 콘크리트는 저 펌프카 저를 통해서 위에 상부에 콘크리트를 압송하죠. 이런 거를 우리가 펌프 콘크리트라 그래. 요게 이제 이 관을 통해서 콘크리트를 압송을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이제 골재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면은 압송을 못해요. 그래서 압송하기 쉬워야 돼, 콘크리트가. 자, 이걸 펌프 콘크리트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한중 콘크리트는
한자로 찰한. 그러니까 겨울철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를 우리가 한중 콘크리트라고 그래요. 겨울철에 타설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낮으니까 잘못하면 영하로 내려가면 콘크리트가 이게 양생 되기 전에 물이 얼어버려요. 물이 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겨울철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한중 콘크리트라 해서 물이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열풍기로다가 온도를 높여주고 위에 천막으로 다 덮었죠. 이게 애기가 침범하지 않도록 해서 얼지 않도록 하는 걸 우리가 한중 콘크리트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한중 콘크리트는 하루 평균 기온이 4도씨 이하가 될 때, 평균 기온이 4도씨 이하니까 0도씨도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밤에 같은 때는 그러니까 얼지 물이 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가 한중 콘크리트라 해서 불도 떼주고 불로, 그 다음에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빨리 굳게, 빨리 얼기 전에 빨리 굳게 하기 위해서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쓰고, 에이제 감수제는 물을 그만큼 덜 쓰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물 온도를 온도를 높여서 사용을 한다.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40도씨 이상으로 하면 안 되고 40도씨까지 이하로만 가열해야 된다. 이렇게 양생 온도는 보통 5도씨 이상 유지해야 돼요. 보통 현장에서는 10도씨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양생을 해요. 이런 걸 한중 콘크리트라고 그러고, 반대로 여름철에 너무 뜨거운 때 타설하는 걸 우리가 서중 콘크리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중 콘크리트는 한여름 최고 온도 30도씨 이상일 때, 평균 기온 25도씨 이상일 때 타설하는 거를 우리가 서중 콘크리트다 하는데, 이거는 왜 안 좋냐? 더우면은 응결 경화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은 시멘트가 응결되는 시간이 타설하고 난 다음에 2시간 정도 이후에 응결이 시작된다 그랬는데, 여름철에 저렇게 높으면 1시간 반, 90분이면 응결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빨리 굳어버리는 거야. 빨리 굳으니까 그만큼 건조 수축도 빨리 돼. 그러니까 균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여름철에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적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응결되라고 이제 지연형 감수제를 사용하고, 또 재료를 또 차게 해. 재료를 차게 해서 아까 얘기했어요. 골자라든가 이런 거를 얼음에 이렇게 얼음 섞어놨다. 물론 얼음이 콘크리트 타설할 때 얼음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때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차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서중 콘크리트라고 그런다. 자, 그 다음에 매스 콘크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매스 하면은 덩어리를 우리가 매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두꺼운 콘크리트를, 두께가 두꺼운 콘크리트를 매스 콘크리트라고 그러는데, 이 두꺼운 콘크리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화작용에 의해서 콘크리트 속에 온도는 올라가고 겉에는 온도가 공기하고 맞춰지려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져요. 겉에는. 그러다 보니까 온도 균열이 생긴다 그랬어. 온도 균열이 생긴다 그랬어. 이런 두꺼운 콘크리트를 우리가 매스 콘크리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제 그 콘크리트의 속에는 우리가 서중 콘크리트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프리쿨링, 파이프 쿨링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양생할 때는 건조 수축을 막기 위해서 살수 현상, 겉표면에 물을 계속 살수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매스 콘크리트가 두꺼운 콘크리트 두께가 두꺼운 걸 매스 콘크리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간에는 이제 수화열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팽창을 하고, 위에 상부에는 애기에 의해서 이거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표면에 균열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매스 콘크리트는. 자, 그 다음에 특수 골재 콘크리트라고 해서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이제 무게를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량골재 콘크리트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압축 강도는
좀 적겠죠.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서. 이제 이제 무게가 아주 뭐 많으면 안 되는 그런 데 사용하죠. 중량 콘크리트가 있어요. 중량 콘크리트는 반대로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콘크리트를 중량 콘크리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중량 콘크리트는 주로 방사선 자폐 콘크리트라고 해서 이건 뭐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방사선을 사용하는 뭐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에 병원 엑스레이실 촬영하는데 이런 데 사용하겠죠. 그만 방사선은 뭐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알파선은 뭐 웬만큼 차단이 되는데 베타선이라든가 감마선은 굉장히 차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량 콘크리트를 가지고 차단을 하고 두께도 굉장히 두껍게 하죠.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보통 용벽 두께를 1m 이상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저건 데는 납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밀도가 큰 골재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는 중정석, 뭐 갈철광, 자철광에서 철광석을 골재로 사용을 해요. 중량 콘크리트는. 자, 그 다음에 고강도 콘크리트, 특수 콘크리트 중에서 고강도 콘크리트는 강도가 설계 기준 강도 40메가파스칼 이상의 콘크리트는 고강도 콘크리트다 해서 이거는 뭐 초고층, 뭐 50층 이상 이런 데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팽창 콘크리트는 혼화재로서 팽창재를 사용하면서 균열 발생을 적게 하기 위해서 팽창 시멘트를 사용을 한 것들이 이제 팽창 콘크리트다 해요. 이건 좀 비싸요. 이것들은. 그 다음에 숏크리트는 지난번에 토목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물하고 섞어서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뿌려서 붙이는 걸 우리가 숏크리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건 토목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터널의 라이닝이라든가, 그 다음에 터널 라이닝이라는 건 터널의 구조 콘크리트를 라이닝이라고 해요. 그리고 비탈면 보호공, 댐 및 고량의 보수 보강에 많이 사용을 해요. 숏크리트는. 자, 그 다음에 수중 콘크리트는 물속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를 수중 콘크리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속에서 타설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그냥 물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든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도로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냐면은 물속에서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거푸집 속에다가 일단 트레미관이라고 하는 이 관을 설치를 해요. 그리고 그 거푸집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넣는 게 아니고 자갈을 채워요. 자갈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 트레미관에다가 이 물하고 이제 뭐 몰탈을 압력을 주어서 채워내요. 채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거푸집 안에서 몰탈이 차 올라오면서 물을 밀어 올리겠죠. 물을 밀어 올리고 이제 밑에는 몰탈이 채워지겠죠. 거푸집 안에. 이렇게 해서 물하고 최대한 섞이는 것을 방지하게끔 타설하는 걸 우리가 수중 콘크리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콘크리트는 정수중에 타설하고 최소 유속이 0.5 메다 퍼세크 이하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물이 많이 흐르는 데서는 콘크리트를 타설해도 이게 거푸집이 있어도 많이 흐르는 데서는 이게 시멘트를 씻겨 내려가니까 최대한으로 물이 안 흐르는 데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중에서는 낙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섞여버리죠. 물하고. 그러니까 낙하해서 타설하면 안 된다. 밑에서부터 타설해서 이렇게 위로 밀어 올려야 된다. 물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콘크리트 다음에는 이제 콘크리트 공사에서 콘크리트 시공하고 콘크리트의 균열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 자, 콘크리트 시공은 먼저 콘크리트를 비벼서 그 다음에 운반해서 타설하고 양생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공을 해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비빈 콘크리트를 갖다가 이제 레미콘이라든가 펌프카로 운반을 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죠.
콘크리트 탓을 끝나면은 요게 이제 28일 동안 콘크리트 양생을 해서 28일 강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콘크리트 이제 비빌 때는 우리가 이제 믹서를 가지고 이제 비벼는데, 이제 저런 가경식 믹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제 혼합식 믹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뭐 지금 뭐 대부분 레미콘 회사에서 뭐 이제 주문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레미콘 회사 레미콘 차량이 보면은 이렇게 비벼가면서 오죠, 현장까지. 이렇게 이제 이제 그렇게 쓰기도 하고, 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시멘트, 그 골재, 시멘트, 모래, 그 다음에 물을 저 통에 넣고 저걸 이제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비비는 거. 요거를 이제 믹서라 그래요. 요걸 믹서라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 혼합식 믹서, 가경식 믹서는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어떻게 이 안에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이름만 좀 틀린 거고 원리는 똑같다. 그 다음에 비비기는 모든 재료 넣기 순서는 뭐 균등에 넣고, 그리고 보통 가경식 믹서는 1분 30초, 강제 혼합식 믹서는 1분 이상을 비벼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운반은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뭐 레미콘 회사에 주문을 하면 레미콘이 가져오죠. 레미콘이 가져오면은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타설할 거냐, 현장에서 뭐 손수레, 뭐 손수레는 우리가 이제 리어카라고 하는 걸, 리어카에다 콘크리트를 받아갖고 이제 그걸 이제 끌고 가서 타설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트럭 믹서는 레미콘 차를 바로 콘크리트 타설하는 데까지 돼서 그 레미콘에서 나오는 경사 슈트를 통해서 타설하는 방법. 그 다음에 콘크리트 슈트라고 해서 경사지게 해서 콘크리트를 이제 쏟아 보면은 공사 슈트 따라서 쭉 흘러내려가게끔 하는 걸 우리가 콘크리트 슈트라고 해요. 콘크리트 버켓은 통이 있어서 그 통에다가 콘크리트를 담아서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걸로 들어 올려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데까지 운반하는 걸 우리가 콘크리트 버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콘크리트 펌프는 이제 펌프카로 펌핑해서 타설하는 것. 그 다음에 벨트 컨베이어는 여러분들 컨베이어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쭉 컨베이어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운반하는 걸 벨트 컨베이어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운반을 이렇게 하는데 운반 시간은 얼마나 올려야 되겠냐. 보통 아까 이제 응결 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외기 온도가 25도씨 이하일 경우에는 2시간이네. 운반 시간, 타설까지 끝나야 돼. 운반 끝나는데 120분이고, 여름철에는 90분 이내에 운반하고 타설까지 끝내는데 90분 이내에 끝내야 돼요. 자,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이런 점검을 해야 돼. 거푸집 및 동발이 시공 상태가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철근 배근이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그 매입철물, 콘크리트 속에 뭐 매입해야 될 그런 철물, 그 다음에 전선을 넣기 위한 배관, 그 다음에 파이프를 설치하기 위한 슬리브 시공 상태를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타설을 어느 부분부터 타설할 거냐. 보통 이거는 기둥, 옹벽, 그 다음에 보호 슬라브로 순서로 타설해야 돼요. 이게 거꾸로 되면 이제 잘못하면 큰일 나. 이게 붕괴가 될 우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작업원 배치 및 감시자 배치, 그리고 거푸집 내 청소 상태 및 물 뿌리기,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해야 돼요.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고, 타설 전에. 그리고 타설 방법은 아까 같은 그런 운반을 해서 그 위에 바닥 슬랩에서 1m 이내 높이로 하라고 했어요. 왜? 재료 분리 1m 이상, 아까 이제 1.5m로 되어 있는데 보통 1m 이상 높으면은 재료 분리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낙하 높이가. 그리고 이제 슈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게 경사 각도를 느슨하게 하면 이게 슈트를 따라서 콘크리트가 내려가다가 재료 분리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최대한 슈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짧게, 수직에 가깝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계 구획은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연속해서, 그러니까 일부분 타설하고 뭐 그게 굳은 다음에 또 타설하고 하면은 일체가 안 돼요.
콜드, 여기 이제 콜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콜드 조인트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굳고 난 다음에, 굳은 다음에 나중에 콘크리트를 거기 붙여치면 이미 거기에 균열이 발생을 해요. 콜드 조인트가 생긴다 이거야. 이걸 우리가 콜드 조인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공 이음은, 우리가 이제 시공이음은, 시공할 때 콘크리트 이어치기는 전단력이 가장 적은 위치에서 한다. 그래서 슬라브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보도 중간에 보통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딱 직각으로, 방향이 이제 직각으로 되게끔 설치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면은, 여기 밑에 사진이 콘크리트 타설하는 사진인데, 보면은, 이 펌프카를 통해서 펌프카를 우리가 자바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떨어지는 높이가 1m 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사람들이 봉상으로 된 봉을 가지고 다짐을 하는 봉형 진동으로 된 거를 다짐을 하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짐을 할 때, 이렇게 쭉 콘크리트 속에 삽입을 해서 다짐을 하는데 60cm 이하가 되고, 시멘트 페이스트가 뜰 때까지, 그 다음에 수직으로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골이라든가 닿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진동을 일으키는 거다 보니까 철근이라든가 철골에 닿게 되면은, 미리 콘크리트 탓을 했던 데는 이 진동으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을 해요. 또 거푸집이 틀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닿지 않도록 삽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치기, 이제 당연히 이 이어치기 부분이 나와요. 콘크리트는 타설하다 보면은 뭐 한꺼번에 왕창 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어치기는 이제 기둥이라든가 벽 같은 경우는 슬라브 치고 난 다음에 그 바닥 슬래브 그 부분에서 이제 수평하게 이어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슬라브 뭐 이런 것들은 전단력이 가장 작은 중앙부에 전달을 했어요. 수직으로. 캔틸레버 같은 경우 누수 우려가 있는 데는 이어치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캔틸레버는 한쪽이 받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힘이 약해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같고, 그러니까 물이 셀 우려가 있는 데는 그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니까 물이 셀 우려가 있어서 이어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어치기 할 때는 반드시 그 아까 레이턴스라고 그래요. 레이턴스 콘크리트 속에 타설하면 물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오물을 이제 콘크리트 속에 있는 오물을 갖고 올라온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레이턴스라고 그랬어. 이 레이턴스를 이제 벗겨내야 돼. 벗겨내고 물을 충분히 뿌리고 이어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줄눈은 이제 시공이음이 있고, 컨스트럭션 조인트가 있고, 신축이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작업이음이 있고 그래요. 시공이음은 그 기후변화, 뭐 장비 가동 중 고장해서 부득이하게 뭐 이제 오늘 타설하고 내일 또 타설을 해야 돼.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음을 둬야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시공이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전단력이 가장 작은 위치에 설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중앙부에 보라든가 슬라브는 중앙부에 설치한다는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시공이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축이음은 콘크리트가 나중에 구조물이 이 온도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이제 그 신축 팽창을 해요. 콘크리트는 뭐 어떤 물질이고 다 온도가 높으면은 팽창을 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수축을 하죠. 이 콘크리트도 마찬가지 이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부재가 콘크리트가 크면 클수록 중간에 이런 그런 작용으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균열을 발생을 유도하기 위해서 신축이음 및 익스펜션 조인트라는 걸 둬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온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축이음을 둔다. 그래서 이 신축이음은 완전히 끊어야 돼. 서로 접하는 양쪽을 완전히 절연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붙어버리면 그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절연이 안 시키면은
그런 그 신축으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절연시키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한 방향과 직각 방향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고, 작업 비용은 아까 콜드 조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작업을 하는 동안에 이미 먼저 타설한 부분이 이제 연결되고 굳으면서 그 위에 다시 타설하게 되면은 이런 콜드 조인트가 생긴다. 그래서 타설 온도 25도 이상에서는 2시간 이상, 25도 이하에서는 2시간 30분 지난 후 이어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계획을 해서 이어치기를 최소한도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부득이하게 이어치기 할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주고 레이터스를 제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걸 우리가 콜드 조인트라고 하는데, 콜드 조인트가 생기면 안 돼. 작업 비용은 최대한 안 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양생, 콘크리트 양생은 이제 수중 양생이 있고 습기 양생이 있고 피막 양생이 있어요. 양생이라는 거는 콘크리트를 얼마만큼 잘 굳게 하느냐를 우리가 양생이라고 그래. 그래서 수중 양생은 물속에서 양생을 시키는 것으로서, 이거는 뭐 콘크리트 사슬하고 물속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건물들을. 그래서 수중 양생은 주로 이제 그 콘크리트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콘을 만들어서 수중 양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대부분 현장에서는 습기 양생을 시켜요. 습기 양생. 물을 뿌린다는 얘기야. 양생용 매트라든가 가만히 넣음을 콘크리트에 덮고서 거기를 이제 물을 뿌려요. 그래서 젖은 상태로 양생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피막 양생은 아예 콘크리트 속에 있는 물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만드는 걸 우리가 피막 양수라고 그런다. 피막 양생이라고 그런다. 양생제를 뿌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비닐로 덮어서, 비닐이라든가 천막 같은 걸 덮어서 물이 습기가 공기 중으로 다 증발되는 걸 막는 걸 우리가 피막 양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온도 제어 양생이라고 있는데, 온도 제어 양생 이제 급격하게 온도를 피하기 위해서 하루 평균 25도를 초과하시는 경우는 서준 콘크리트를 시공하고, 베스트 콘크리트는 이제 파이프 쿨링, 프리 쿨링을 사용한다. 요거 이제 파이프 쿨링 양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중 콘크리트는 온도를 5도씨 이상으로 이렇게 양생을 한다. 이런 거를 온도 제어 양생이다 이렇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의 균열 보수. 그래서 콘크리트가 균열이 발생을 했어. 그럼 어떻게 이걸 보수를 할 거냐?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자, 콘크리트의 균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요. 이렇게 미세균열, 중간균열, 대균열 이렇게 나눠서, 미세균열은 그 균열의 폭이 0.1mm 미만 일 경우에는 이제 미세균열이라고 해서, 이건 구조적으로 큰 문제 없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런 거는 그냥 표면 처리 공법이라고 해서 그 표면에 이제 그 실링제 비슷한 그런 걸 가지고 표면 처리를 하는 공법을 우리가 미세균열이고, 중간균열은 0.1mm에서 0.5mm의 균열, 어느 정도 좀 두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에폭시 계통으로 해서 주입, 그 균열에다가 에폭시를 주입을 해서 보강한 균열을 보수하는 걸 우리가 중간균열이라고. 대균열은 완전히 이제 크게 균열이 간 부분, 이런 부분에는 아주 그 보강을 해야 될 정도로 크게 간 거를 우리가 대균열이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에폭시라든가 이런 걸 충전 공법을 속에다 채워 넣는 공법을 적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 검토 해봐서 그거 가지고 안 되면은 우리가 보강, 탄수 섬유 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강 방법이 있는데, 그런 보강 방법을 통해서 보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균열 보수 방법은, 표면 처리 공법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균열이 있으면 보수 재료로서 이렇게 딱 그 겉표면에 이렇게 그냥 보수하는 걸 우리가 표면 처리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충진 공법은 균열이 커서
이렇게 충진을 해야 될 정도로 돼 있는 원고를 우리가 충진공법이다. 표면 처리 공법으로 충분한 경우 이렇게 U자 형태라든가 V자 형태로 이렇게 면 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충진제로 이렇게 충진하는 걸 우리가 충진공법이다. 이제 뭐 구조물 같은 경우는 뭐 에폭시 계통으로 해서 한다든가 보강을 한다든가 하는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이제 구조물이 아닌 벽돌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실리콘 계통으로 이렇게 면 따게 해서 보통 보수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주입공법은 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주사기를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봤을 거예요. 주사기를 그 균열 부위에다가 주사기를 꼽아갖고 에폭시 수지를 주입을 하는 걸 우리가 주입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입 간격은 20 내지 30cm 간격. 사진에 보면은 쭉 총총이 이렇게 그 주사기를 박아놓은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주입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이제 보강. 이제 지금까지는 보수공법이 있는데 이건 보강이라는 거는 그만큼 더 강도를 더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증대시키는 걸 우리가 보강이라고 그래요. 보수는 기존에 있던 그런 그 강도만큼만 하는 거고, 보강은 그것보다 더 강하게 이렇게 보강하는 걸 우리가 보강공법이다 그러는데, 먼저 단면 보강공법이라고 해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콘크리트가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서 단면이 손실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되겠죠. 다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철근 같은 경우, 철근은 이제 녹이 슬지 않도록, 부식이 되지 않도록 방청 처리를 하고, 여기 이제 이 부분을 뭐 평창 시멘트라든가 아니면 에폭시 계통이라든가 이런 거로다가 채워 넣는 방법을 이제 보강이라고 한다. 이건 내력이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증진을 시키게 되죠. 그 다음에 강판 접착 공법이라고 해서 철판을 우리가 이제 강판이라고 그러죠. 철판을 아예 싸는 거야. 철판을 아예 싸서 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철판으로 아예 싸서 일체화 시키는 거예요. 콘크리트하고 거기다 그 사이에는 에폭시라든가 이런 거를 채워 넣어서 하고 하는 걸 우리가 강판 접착 공법이다. 강판 보강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탄소 섬유 시트라는 거는 강판 대신에 탄소가 굉장히 그 인장 강도가 세다 그랬죠. 탄소 섬유가. 탄소 섬유를 직접 보강에 이렇게 슬라브라든가 보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그 내력을 증진시키는 걸 우리가 탄소 섬유 시트 접착 공법이다 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일반 건물에서는 이 탄소 섬유 시트 공법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강제 앵커 공법을 해서, 앵커는 꺽쇠처럼 생긴 걸 앵커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갖고 이렇게 꺽쇠로 해서 그라우팅해서 고정을 시키는 이런 걸 우리가 강제 앵커 공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스트레스는 아까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얘기했죠. 이렇게 균열 부위에다가 프리스트레스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강선을 설치하고 이것도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스트레스를 주어서 균열 부위의 그 연장 응력을 감소시켜서 균열을 복귀시키는 방법이다. 그런 공법, 이런 건 이제 주로 교량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교량, 다리, 상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치환 공법은 완전히 그 부분을 콘크리트를 떼어내고 다시 콘크리트를 다시 교체하는 방법으로 부분 치환 공법하고 전면 교체 방법이 있다. 이런 걸 치환 공법이라고 그러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 긴 시간 고생을 했고, 다음 주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6주차하고 7주차
8주차 때 여러분들 중간고사니까 그때 얼굴을 보기로 하고 중간고사 대비를 아까 얘기했대로 기출문제 대비를 잘 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